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단 몇 초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뇌졸중은 무섭지만 알면 막을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하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죠.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지금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돕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뇌졸중 진단법, 정말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낙이셨어요. 손주의 웃음소리가 할머니에겐 최고의 약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공원을 걷던 중 갑자기 팔이 저리고 입이 삐뚤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셨지만 옆에 있던 딸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행히 딸은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뇌졸중 증상을 떠올리고 바로 119에 전화했죠.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치료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지금 다시 손주와 공원을 걷고 계십니다. 그날 딸이 몰랐더라면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다시 잡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무거우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50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뇌졸중의 조짐을 빠르게 알아채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 한쪽이 마비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수천 번의 진료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얻어갈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는 법. 둘째, 위급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셋째,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가족,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뇌졸중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무서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무섭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 같은 이미지일 거예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뇌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이에요. 모든 명령을 내리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장소죠. 그런데 이 통제실에 전기가 갑자기 끊기거나 배선이 과부하로 터져버리는 상황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통제실은 작동을 멈추고 결국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이 이 병을 겪고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해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위협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인 결과물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제 환자, 68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씨는 늘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손주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얼굴 한쪽이 굽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결국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모셨어요.
치료를 받고 회복하신 박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고혈압이 있다고 들었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더 조심했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뇌졸중은 정말 조용한 살인자예요. 평소엔 아무 신호도 없이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죠.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확신한 건 이 병은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민수 씨처럼 빠르게 대처하면 또 미리 준비하면 우리는 이 무서운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사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전이 혈관을 막는 허혈성 뇌졸중,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이에요. 둘 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죠. 뇌세포는 산소 없이 단 몇 분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명인 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윤혜숙 할머니의 사례도 잊을 수 없어요. 윤 할머니는 동네에서 늘 웃음소리로 유명하셨어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농담을 나누고 이웃들과 차 한잔 나누는 게 일상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며 넘기려 하셨지만 옆에 있던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다행히 아들이 병원으로 모셨어요. 검사 결과 초기 뇌졸중이었고 빠른 치료로 할머니는 다시 웃으며 시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사님, 그때 아들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무섭지만 우리가 알면 그리고 준비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병이라는 거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보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가끔 어지럽거나 팔이 저린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순간들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뇌졸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서운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병을 막고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뇌졸중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어떤 원인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죠? 지금까지 뇌졸중이 얼마나 조용히 우리를 위협하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병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뇌졸중은 오랜 시간 우리 몸속에서 준비되다가 어느 순간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과 위험 요소를 알면 우리는 미리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뇌졸중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혈액을 막는 경우, 다른 하나는 혈관이 약해져 터지면서 뇌에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죠. 이 두 가지 모두 혈관 건강이 핵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은 뭘까요?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입니다. 고혈압은 특히 무서운 적이에요. 혈관벽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약하게 만들죠.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를 계속 세게 누르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그 호스는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한국인의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놀랍게도 절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제 환자 75세 이정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 할아버지는 평소 혈압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약 먹는 게 귀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말다툼을 하시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그 순간 갑자기 반신이 마비되면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어요. 박사님, 그날 화만 안 냈어도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2차 타격 이론이라는 개념입니다. 뇌졸중은 보통 두 단계로 일어나요. 첫 번째 타격은 오랜 세월 동안 혈관에 손상이 쌓이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 기름진 음식, 담배 연기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죠. 두 번째 타격은 그 손상된 혈관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입니다. 이정희 할아버지의 경우 분노가 그 방아쇠였어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같은 것들도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또 다른 환자, 62세 최미영 할머니는 야근을 하다 잠을 거의 못 잔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어요. 검사 결과 고지혈증으로 좁아진 혈관이 수면 부족이라는 방아쇠를 만나 뇌졸중으로 이어진 거였죠. 할머니는 회복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젊을 때부터 건강 챙길 걸 그랬어요. 잠이라도 푹 잤다면 달랐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뇌졸중은 우리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든 결과라는 걸요.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과음은 혈압을 치솟게 하죠. 당뇨는 혈관벽을 약하게 하고 고지혈증은 혈전이 생길 확률을 높입니다. 통계로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높고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0.5배 더 위험하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이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줄이면 뇌졸중을 막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연을 시작하면 5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집에 혈압계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제 환자 70세 김상호 씨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고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1년 후 그는 제게 이렇게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요즘 손주랑 같이 뛰어다녀도 숨 안 차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뇌졸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 병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를 보내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뇌졸중은 때로는 미리 신호를 주거든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는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이제 뇌졸중이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죠? 하지만 여러분, 뇌졸중은 때로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게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는 바로 뇌졸중의 전조 신호입니다. TIA는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흐르는 상태를 말해요. 비유하자면 뇌의 전기가 깜빡였다가 다시 켜지는 것과 같죠. 증상은 보통 5분에서 10분, 길어도 1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TIA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TIA를 겪은 분들 중 40-50%가 48시간 안에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48시간, 이틀도 안 되는 시간 안에요. 이 통계를 보면 TIA가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 느끼시겠죠. 제 환자 70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던 평범한 날 갑자기 입이 삐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손에 든 바구니를 떨어뜨리시고 당황한 채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죠. 할머니는 그 증상이 10분 만에 사라지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며칠 후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다 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 손상이 심각했죠. 할머니는 회복 후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그날 시장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갔더라면 손주 얼굴을 못 볼 뻔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최할머니처럼 TIA를 가볍게 넘긴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잘 잡아 큰 위험을 피한 분들도 많아요. 67세 김미경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김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손주와 밥을 먹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증상은 5분 만에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셨어요. 갑작스러운 증상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TIA로 확인됐죠. 의사는 혈관이 좁아진 걸 발견하고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덕에 할머니는 큰 뇌졸중을 피하고 지금도 손주와 함께 요리하며 웃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그때 병원 안 갔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TIA는 정말 생존의 황금 기회예요. 이 신호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면 삶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TIA의 증상을 헷갈려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흔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증상은 뇌졸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갑작스러운 저림, 반신마비,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 어눌해지는 건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팔이 저리거나 말이 꼬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확신한 건 TIA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빠르게 대처하면 위험을 막을 수 있죠. 최영숙 할머니의 후회와 김미경 할머니의 희망. 이 두 이야기는 TIA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TIA의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TIA인지,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죠? 지금까지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가 뇌졸중의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걸 이야기했죠. TIA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그 순간이 사실 생명을 구할 기회예요. 오늘은 TIA의 진짜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증상을 알면 여러분이나 소중한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A의 증상은 아주 명확하고 가짜 신호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혹시 최근에 몸이 이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귀 기울여 주세요. TIA의 첫 번째 진짜 증상은 갑작스럽게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한쪽 팔이 무겁게 내려앉거나 다리가 말을 안 듣는 느낌이죠. 이건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히면서 뇌세포가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는 탓이에요. 제 환자 65세 김상철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얼굴 한쪽이 굳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말이 어눌해지면서 뭐야, 잠을 잘못 잤나 하시며 거울을 보셨죠. 증상은 10분 만에 사라졌고 김 씨는 괜찮아졌네 하며 출근 준비를 하셨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큰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날 아침의 증상은 TIA였어요. 김 씨는 회복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돼요. 두 번째 증상은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평소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고 꼬이는 느낌이 들죠. 이건 뇌의 언어 중추나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잠깐 끊겼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 67세 윤미자 할머니는 이런 증상을 잘 잡아내셨어요. 윤 할머니는 손주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이 꼬이고 입이 살짝 삐뚤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살짝 비대칭이었죠. 증상은 몇 분 만에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TIA로 확인됐고 조기 치료 덕분에 큰 뇌졸중을 피하셨죠. 지금은 손주와 매일 통화하며 웃고 계세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그때 그냥 넘겼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 증상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예요. 마치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시야 한쪽이 가려지거나 물체가 뿌옇게 보이는 거죠. 이건 뇌나 눈으로 가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힌 탓이에요. 제 환자 69세 박종수 씨는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는 걸 느끼셨어요. 눈이 피곤한가? 하며 눈을 비웠지만 몇 분 동안 시야가 돌아오지 않았죠. 다행히 증상이 사라진 후 바로 병원에 가셨고 TIA 진단을 받으셨어요. 박 씨는 치료 후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때 눈이 이상한 걸 무시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처럼 TIA의 증상은 짧게 나타나지만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피로, 스트레스, 심지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저림,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야 이상은 뇌가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TIA를 무시한 분들은 대부분 후회하셨어요. 반면 즉시 대처한 분들은 삶을 되찾으셨죠.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을 겪거나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TIA는 뇌가 지금 병원에 가라고 외치는 순간이에요. 이제 TIA의 증상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 신호를 어떻게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다음으로 뇌졸중과 TIA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FAST와 태칭 원칙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의 전조 신호인 TIA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상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증상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려면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오늘은 뇌졸중을 즉시 알아채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 FAST 방법을 소개할게요. FAST는 단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지만 그 몇 초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은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자, FAST가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면 뭘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FAST는 영어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F는 얼굴, 즉 face입니다. 누군가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라고 해보세요.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비대칭으로 올라간다면 위험 신호예요. A는 팔, arm을 뜻해요. 양팔을 동시에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려보라고 해보세요. 한쪽 팔이 힘없이 내려가거나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면 뇌졸중에 의심이 가는 신호죠. S는 말하기, 스피치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아요 같은 문장이요.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꼬인다면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T는 시간, 타임입니다. 이 모든 증상을 발견했다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이 뇌졸중에서는 생명 그 자체거든요. 제 환자 73세 한동수 씨의 이야기가 이 FAST 방법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한 씨는 어느 날 저녁 가족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얼굴이 삐뚤어지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죠. 다행히 한 씨의 아내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FAST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미소 지어봐 라고 했고 얼굴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했죠.
이어서 양팔 올려봐 했더니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내 이름 말해봐 했을 때 말이 꼬이고 이상했죠. 아내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한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혈전용의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한 씨는 다시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손주와 공기놀이를 하신답니다. 한 씨의 아내가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그때 패스트를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몇 초 만에 남편을 살렸어요. 이처럼 패스트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예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패스트를 알고 빠르게 대처한 가족 덕분에 목숨을 건진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증상을 몰라 시간을 놓친 경우는 늘 가슴 아픈 후회로 남죠. 제 환자 68세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어요. 이 할머니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얼굴 한쪽이 굳고 말이 안 나왔어요. 옆에 있던 딸은 엄마 왜 그래? 하며 당황했지만 파스트를 몰랐던 터라 그냥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했죠. 몇 시간 후 할머니는 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치료로 많이 회복하셨지만 딸은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세요. 박사님, 그때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몰랐어요. 여러분, 파스트는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지만 그 몇 초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방법을 가족, 이웃, 친구들과 공유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뇌졸중을 겪지만 빠른 대처로 절반 이상은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어보시겠어요? 얼굴이 대칭적인지 양팔을 올릴 때 힘이 고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위급한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패스트 방법을 알았으니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검사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다음으로 신체의 대칭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법까지 익히면 뇌졸중을 알아채는데 한층 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준비되셨죠? 패스트 방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뇌졸중을 알아채는데 한 발짝 더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패스트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트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 신체의 대칭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원래 좌우가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죠. 그런데 뇌졸중이나 TIA가 오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칭 원칙을 알면 집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누군가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검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지금부터 더 귀 기울여 들으실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대칭 원칙은 말 그대로 몸의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손을 동시에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한쪽 손이 느리거나 힘이 약하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잘 안 올라가거나 떨린다면 주의해야 하죠. 제 환자 69세 오선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대칭 원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 할머니는 손주와 공놀이를 하시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셨어요. 공을 차려는데 한쪽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할머니, 왜 한쪽 다리만 이상해요? 라고 묻는 순간 할머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셨어요. 바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TIA로 확인됐어요. 조기 치료 덕분에 큰 뇌졸중을 피하셨죠. 지금은 손주와 다시 공놀이를 즐기시며 웃고 계세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손주 말 한마디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얼굴의 대칭이에요.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가거나 눈썹을 올릴 때 한쪽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눈동자도 확인해 보세요. 양쪽 눈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지 보세요. 제 환자
71세 박영철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거울을 보니 미소를 지을 때 입이 한쪽으로만 올라가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하며 눈썹을 올려봤더니 한쪽 눈썹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박 씨는 다행히 제 영상을 보고 대칭 검사를 배웠던 터라 바로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TIA였고 빠른 치료로 큰 위험을 피했죠. 박 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거울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때 대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대칭 검사는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식당에서라도 몇 초면 확인 가능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손을 쥐었다 펴봐요 라고 하거나 미소 지어봐요 라고 부탁해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본 수천 명의 환자들 중 이런 작은 확인으로 목숨을 건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긴 분들은 대부분 후회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뇌졸중을 겪지만 빠른 대처로 절반 이상은 더 나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계신가요? 잠깐 서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시겠어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때 힘이 고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위급한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칭 검사는 파스트와 함께 사용하면 뇌졸중을 알아채는데 거의 틀림없는 도구가 돼요. 이 방법을 가족과 공유하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구할 준비가 된 셈이에요. 자, 이제 파스트와 대칭 원칙을 알았으니 이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다음으로 뇌졸중이 의심될 때 가정에서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침착하게 만들어줄 지침입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의 전조 신호인 TIA와 파스트와 대칭 원칙을 통해 뇌졸중을 빠르게 알아채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하지만 신호를 알아챘다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 행동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가정에서 뇌졸중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몇 가지 행동은 정말 간단하지만 단 몇 분이 소중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위급한 순간에 어떤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 쓰러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인 병이에요. 골든타임, 즉 발병 후 첫 6시간 안에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손상된 뇌세포를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침착하게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얼굴이 삐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라고 말하면 구급대원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제 환자 71세 정민규 씨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정 씨는 어느 날 아침 손주와 아침밥을 먹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파스트를 떠올리며 바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정 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죠. 병원에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손주와 자전거를 타며 웃고 계세요. 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그때 119를 바로 부른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다음으로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뇌졸중 환자는 의식이 흐려지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서 구토물이나 혀가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어요.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숨기를 확보할 수 있죠. 정민규 씨의 아들은 119를 부른 후 아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옆으로 돌려줬어요.
이 작은 행동 덕분에 정 씨는 구급차 안에서도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었고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죠.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데 큰 차이를 만드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 쓰러진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걸 잊지 마세요. 또 하나, 환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절대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마세요. 뇌졸중은 삼키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물이나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 위험이 있거든요. 제 환자 66세 최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최 할머니는 저녁에 가족과 TV를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굽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가족 중 한 명이 물이라도 마셔 하며 물을 줬지만 할머니는 물을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심하게 했죠. 다행히 119가 빠르게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순간은 정말 위험했어요. 최할머니는 회복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물 한 모금이 그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이제 가족 모두에게 절대 물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처럼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전부라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뇌졸중을 겪지만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은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P199를 부르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위급한 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9 번호가 머릿속에 선명하죠? 혹시 가족과 함께 계신다면 지금 잠깐 뇌졸중이 의심되면 119라고 외쳐보시겠어요? 이런 작은 연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뇌졸중이 의심될 때 해야 할 일을 알았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아볼 차례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다 시간을 놓치곤 하죠. 다음으로 뇌졸중 상황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이 의심될 때 해야 할 일, 즉 119에 전화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며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 방법을 아시죠? 하지만 위급한 순간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이런 실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은 뇌졸중 상황에서 피해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잘못된 대처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쓰러졌을 때 어떤 행동이 위험할지 궁금하시죠?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뇌졸중이 의심될 때 절대 손발을 주무르거나 마사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야 한다며 손발을 주무르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상태라 마사지는 혈전을 더 움직이게 하거나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 환자 74세 이명자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저녁에 가족과 대화하다 갑자기 얼굴이 삐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가족은 당황하며 혈액이 안 돌아서 그런가 하며 할머니의 손발을 세게 주물렀죠. 30분 넘게 그렇게 하다 결국 119를 불렀지만 이미 골든타임의 절반이 지나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 손상이 심해졌고 할머니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셨어요.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냥 마사지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요. 그 후회를 듣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요법이나 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우황청심환 같은 약은 뇌졸중 상황에서 절대 주면 안 돼요. 이 약은 진정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뇌졸중의 근본 원인인 혈전이나 출혈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의식을 흐리게 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70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아침에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급한 상황이니 이거라도 먹어 하며 우왕청심환을 먹였죠. 하지만 약을 먹은 후 김 씨는 의식이 더 흐려졌고 병원 도착이 늦어지면서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지만 김 씨의 아내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약이 도움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실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결과는 안타까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환자를 혼자 두거나 직접 차로 병원에 데려가려 하지 마세요. 뇌졸중 환자는 언제든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서 혼자 두는 건 매우 위험해요. 또 구급차 대신 개인차로 병원에 가려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응급처치를 못 받을 수 있죠. 구급차에는 산소 공급 장치와 응급처치 장비가 있어 환자를 훨씬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어요. 제 환자 68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 빨리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웠지만 도로에서 교통체증을 만나 30분 넘게 지체됐어요. 그 시간 동안 박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죠. 결국 병원에 늦게 도착해 뇌 손상이 커졌어요. 가족은 박사님, 구급차를 부를 걸 그랬어요 라며 후회하셨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뇌졸중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게 전부라는 점이에요. 골든타임, 즉 발병 후 6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살아남은 뇌세포, 전문 용어로 페넘브라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손발 주무르기, 민간요법, 직접 병원에 데려가려는 행동은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죠.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뇌졸중을 겪지만 빠른 대처로 회복 가능성을 높인 사례도 많아요. 여러분, 뇌졸중이 의심되면 민간요법 대신 119를 떠올리세요. 이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잠깐 서로에게 뇌졸중이면 119 절대 마사지 안 해 라고 약속해 보시겠어요? 이런 작은 다짐이 위급한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뇌졸중 상황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두 알았으니 이 병을 미리 막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다음으로 30, 40대부터 시작해야 할 뇌졸중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의 전조 신호를 알아채고 위급 상황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아시죠? 하지만 가장 좋은 대처는 뇌졸중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노인들만의 병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병의 씨앗은 훨씬 일찍 30, 40대부터 뿌려집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어떤 첫걸음을 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최근에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 보셨나요?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이 세 가지를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젊다고 방심하면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고 그 결과는 훗날 뇌졸중으로 돌아올 수 있죠. 제 환자 45세 최현우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 씨는 IT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며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어요. 혈압이 높다는 걸 알았지만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무시했죠. 그러다 어느 날 회의 중 갑자기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TIA를 겪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고 생활 습관을 바꿨지만 최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30대부터 건강 챙길 걸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뇌졸중 걱정할 나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나이에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한국인의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20, 30대에서도 이미 10%가 고혈압 전 단계에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계속 압력을 받아 약해지고 결국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지죠.
혈당과 혈중 지질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높은 콜레스테롤은 혈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 환자 38세 이지영 씨는 과식을 즐기며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았지만 아직 젊으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결과를 받고 깜짝 놀라셨죠.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해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이지영 씨가 웃으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이제 기름진 음식 대신 샐러드를 골라요. 젊을 때 바꾸길 잘했어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의 또 다른 주범이에요. 한국인의 20%가 흡연자지만 금연하면 5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과음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아지지만 절주를 시작하면 혈압과 혈관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죠. 제 환자 42세 박민주 씨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다 TIA를 겪고 금연과 절주를 시작했죠. 1년 후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술 끊고 아침마다 산책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손주랑 더 오래 놀고 싶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졸중을 멀리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건강기능식품이나 뇌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먹으면 뇌가 건강해진다는 광고에 끌리시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거의 없어요. 다만 비타민 D는 예외예요. 비타민 D는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하루 15분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제 환자 50세 김수진 씨는 비타민 D 부족으로 혈관 건강이 나빠졌지만 햇볕 산책을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됐어요. 김 씨는 박사님, 햇볕이 약보다 낫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뇌졸중은 60대, 70대에만 오는 병이 아니에요. 30, 40대부터 시작된 작은 습관이 20, 30년 후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뇌졸중을 겪지만 혈압관리, 금연, 절주, 가벼운 운동으로 이 숫자를 줄일 수 있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확신한 건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혈압계를 꺼내보시겠어요? 아니면 내일 아침 10분 산책을 계획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자, 이제 예방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뇌졸중을 겪은 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다음으로 뇌졸중 이후의 회복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우리는 뇌졸중의 신호를 알아채는 법과 예방법까지 배웠어요. 하지만 혹시 뇌졸중을 이미 겪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뇌졸중 이후 회복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결코 끝이 아니에요. 우리 뇌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뇌졸중 이후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주변에 뇌졸중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그럼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뇌졸중 후 회복의 핵심은 신경가소성, 즉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에 있어요. 뇌는 손상된 부분을 대신해 다른 영역이 기능을 맡도록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죠. 이 과정은 특히 뇌졸중 발병 후 3, 6개월, 이른바 재활의 황금기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제 환자 67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희망을 잘 보여줍니다. 박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한동안 손주에게 밥을 떠먹여줄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재활치료사와 함께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숟가락을 쥐는 것도 힘들었지만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에게
밥을 떠먹여 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미소를 보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포기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손주가 맛있다고 웃을 때마다 살아갈 힘이 생겨요. 재활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이에요.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이 뇌를 깨우는 열쇠죠. 연구에 따르면 발병 후 첫 3에서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을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 속도가 2에서 3배 빠르다고 해요. 제 환자 62세 이영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 씨는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됐지만 가족의 응원과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4개월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엔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매일 10분씩 걷기 연습을 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죠. 이 씨는 퇴원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노력하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재활은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회복만큼 중요한 건 재발 방지예요. 뇌졸중은 첫 1년에 10% 정도가 재발할 수 있는데 이 위험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필수죠. 스트레스는 혈압을 치솟게 하고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 가벼운 걷기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해 재발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루 20분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환자 65세 김미영 할머니는 뇌졸중 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혈압을 관리하셨어요. 1년 후 혈압이 안정되고 재발 걱정 없이 손주와 시장도 다니신답니다. 김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걷다 보니 다리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재활과 재발 방지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뇌졸중을 겪지만 꾸준한 재활로 60% 이상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확신한 건 뇌졸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이영호 씨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들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재활 중인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뇌졸중 이후 회복의 희망을 보셨으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마무리할 차례예요. 다음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알아채고 대처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하며 여러분께 강력한 행동을 제안할게요. 이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병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어요. 이 병이 무엇인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미리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배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뇌졸중은 결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알면 막을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하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후회와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선 모습들이 제게 큰 가르침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희망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을 제안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뇌졸중의 신호를 기억하세요. fast 이 네 글자를 잊지 마세요. F는 얼굴, 미소를 지을 때 한쪽이 처지는지 확인하세요. A는 팔, 양팔을 올렸을 때 한쪽이 힘없이 떨어지는지 보세요. S는 말하기,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T는 시간,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 간단한 확인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 환자 70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손주와 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팔이 저리고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이 파스트를 떠올리며 119를 불렀고
할머니는 3시간 만에 치료를 받아 지금은 매일 손주와 웃으며 산책을 즐기십니다. 그때 딸이 몰랐다면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다시 잡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김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며 제게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박사님, 그때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손주 얼굴을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도 파스트를 가족과 공유하면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위급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중요해요. 누군가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숨기를 확보해 주세요. 절대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마시고 손발을 주무르거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골든타임, 즉 발병 후 6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뇌세포를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 환자 71세 정민규 씨는 아들이 119를 부르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 덕에 무사히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정 씨는 손주와 자전거를 타며 웃고 계시죠. 이 간단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119 번호가 머릿속에 선명히 떠오르시죠? 예방도 잊지 마세요. 뇌졸중은 30과 40대부터 준비해야 막을 수 있어요. 혈압, 혈당, 혈중 지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하루 20분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제 환자 45세 최현우 씨는 TIA를 겪고 나서야 혈압 관리와 금연을 시작했어요. 1년 후 그는 제게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젊을 때 바꾸길 잘했어요. 이제 손주랑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20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웃고 있을 거예요. 혹시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겠어요? 그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만약 뇌졸중을 겪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뇌는 놀라운 회복 능력,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죠. 발병 후 3에서 6개월은 재활의 황금기예요.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67세 박순자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왼쪽 팔을 못 썼지만 재활을 통해 손주에게 밥을 떠먹여 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미소는 제게도 큰 선물이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뇌졸중을 겪지만 60% 이상이 재활과 예방으로 더 나은 삶을 되찾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자면 뇌졸중은 무섭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이에요. 파스트로 신호를 잡고 베리꾸로 빠르게 대처하고 예방으로 미리 막고 회복을 믿으며 나아가세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죠. 오늘 배운 걸 가족, 친구, 이웃과 공유해 보시겠어요? 혈압계를 꺼내 체크하거나 내일 아침 10분 산책을 계획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제가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오늘 배운 걸 가족과 이야기해 보셨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